안녕하세요. 들마탐정TV의 베르타스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감상할 때 범인이 누구냐, 혹은 드라마에 언급된 특정 단체가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용용의 나라시아에서 무명이란 단체가 나오는데 그 단체는 과연 정체가 무엇이냐, 혹은 그 안에 화도객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화도객방의 정체는 또 무엇이냐. 또 다른 예를 들면 스카이캐슬에서 해나를 죽이는 범인은 누구인가, 이런 각종 궁금증들을 해결하는 채널이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동백꽃 필 무렵,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여기에서 까불이의 정체를 찾아서 까불이의 정체를 찾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방송을 처음 해서 지금 노이즈가 많은데요. 기술적인 측면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부분도 많이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에 다루고 있는 컨텐츠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고 여러분이 충분히 드라마를 재밌게 즐기시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많이 부족하지만 좀 잘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요, 이 두 가지 문구를 적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여러 번 보고 특정 씬 같은 거는 참 10번도 넘게 분석했는데 도저히 여기서 까불이의 정체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근데 제가 드라마 분석해서 어떤 범인이나 특정 단체의 정체를 찾을 때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주제적 측면이거든요. 잘 모를 때 저는 주제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혹은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 그걸 통해서 역으로 장면을 좀 분석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너무나 퍼즐이 안 맞춰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 주제적 측면에서 한번 다시 보고 역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장면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주제적 측면에서 본 드라마의 전체 구도 및 까불의 정체 유추해보기. 이거 먼저 할 거고요.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이제 이해가지 않던 장면들을 주제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처음에 이 장면을 가져왔는데요. 도저히 전체 그림이 안 그려졌었는데, 이 드라마에. 이게 9회 10회인가? 여기 나왔던 장면인데요. 용식이가 이제 범인을 까불이를 잡겠다고 막 공부하는 씬이에요. 근데 거기 한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저 오른쪽 위에 보면요, 영화 찰리 꼭보기라고 써져 있죠. 별표로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that is that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과연 뭐지? 세 번째는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후성 유전체 위쪽에 있는 부분에 잘렸어요. 네 번째는 후성 유전체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밑에 사이코패스의 3대 특징, 방아, 동물학대, 야뇨증.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이거 5개를 제가 찾아보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하나의 어떤 단서가 나왔어요. 이 주제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그러면 하나하나 이 5개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서 어떤 추론이 하나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 찰리입니다. 영화 찰리는 어떤 영화인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나오죠. 1968년도 작품이고요. 포스널이었습니다. 클리프 로버트슨이 주연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요? 자, 여기 밑에 한번 보시죠. 이게 1959년에 데니얼 키스라는 사람이 작가예요. 심리학자이자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원작이 있습니다. Flowers for Algernon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소설 작품을 원제로 한 영화예요. 원작은 1959년 작품이고요. 이 영화는 68년도 만들어졌어요. 자,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좀 봤는데요. 이 작품이 일단은 밑에 좀 볼게요. 이 작품이 일단은 좀 엄청난 작품인 것 같아요. 뭐 SF의 노벨상이라고 평가받는 뭐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전 세계 30개국에 출간되었고, 자, 보면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리메이크가 됐어요. 소설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고요. 자, 이 소설을 두고 베르나로 베르베르 아시죠? 우리나라에 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소설을 쓰는 목적이 이 작품 안에 있다. 자, 엄청난 작품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보니까 이 원작이 워낙 유명해서 보면은 블로그 같은 게 보면은 이 작품, 이 소설 작품 원작을 같이 스터디하고 독서 토론회하고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자, 문학 좀 알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뭐 바이블 정도 되는 아주 대단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 자체가 파악이 좀 어려워. 제가 뭐 대충 뭐 가져왔는데 이게 왜 어려워?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저 고전 작품, 우리가 문학 작품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단어로 정의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전 작품, 좋은 작품일수록. 왜 작품은 문학 작품 특히 다의적 혹은 중의적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내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측면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측면으로 느끼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작품을 원서를 싸서 읽지는 못했어요. 원서가 아니고 번역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쭉 제가 이 작품을 읽은 사람들의 블로그나 기타 등등에서 쓴 어떤 리뷰, 평 같은 걸 봤는데, 자, 일단은 간단한 내용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이게 정리가 되기도 좀 쉽지 않은데, 자, 기본적으로 7살 어린 지능으로 지난한 삶을 살아온 32살의 빵가게 점 찰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지능이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리숙한데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똑똑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글을 배우고 막 지적장애 성인센터에서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근데 그 와중에 좀 부모한테 버림도 받아요. 아들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증오심과 수치심에 찰리 향해 칼을까지 드는 엄마. 한마디로 사랑받지 못했죠. 그 심지어 아빠까지도 이런 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똑똑해지는 거에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다가 어떤 교수의 제안이 있어요. 하나의 실험 대상이 되어달라. 뭐냐면 네가 실험 대상이 되면 이거 똑똑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 응해요. 그래서 결국은 똑똑해집니다. 근데 똑똑해지는데 나중에는 결국 실험의 부작용으로 다시 원래 지능이 떨어졌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자, 이 제목이 Flowers for Algernon이 뭐냐면 알제논이라는 게 이 작품에 나오는 생지거든요. 찰리와 같은 실험용 생지입니다. 실험 대상 생지. 찰리보다 먼저 실험을 했던 생지예요. 이 친구도 멍청했는데 이 교수진의 어떤 실험으로 똑똑해졌다가 먼저 퇴화를 해요. 자, 똑똑해진 그 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은 그런 거죠. 그 실험 대상인 생지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게 아닌가. Flowers for Algernon은 알제논이라는 생지에게 어떤 축복을, 경의를 표한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자기 자신이 결국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게 좀 복잡한 어떤 작품인데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소설에서 보여지는 스토리는 대략 그렇고요.
여러 사람들의 평을 보고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씁니다. 전응하에서 천재를 갖다가 다시 전응하러 돌아간다. 7세의 지능을 갖다 찰리가 실험진에 의해서 실험 대상이 되었다가 아주 똑똑해져요.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아주 천재가 되거든요. 근데 실험의 부작용으로 다시 전응화가 돼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전응화에서 천재로 갔다가 전응화로 다시 돌아온다. 전응화의 인격에서 천재인 인격으로 갔다가 다시 전응화의 인격으로 되돌아온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아들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중호와 수치심의 찰리에 칼까지 든 엄마. 이를 또 방관하는 아빠. 뭐라고 할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아이가 찰리입니다. 자, 그래서 똑똑해지고 기꺼이 실험 대상이 됩니다. 마치 생제 알제노처럼. 근데 여기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하는 게 이런 거였더라고요. 원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능과 교육도 인간에 대한 애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이다. 자, 자기가 똑똑해져 봤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에 대한 애정이 같이 있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을 또 얘기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또 다른 블로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찰리를 보면서 막 불쌍한 찰리를 보면서 연민을 하는데 이 찰리가 똑똑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또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동정과 연민이라는 것은 사실상 심리적 우월감에서 나온다. 자, 멍청한 찰리 했을 때는 다 동정을 부분에다가 똑똑한 찰리가 되니까 더욱 배타적으로 나와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죠. 진정 어린 게 아니라 너는 나보다 멍청해라는 이런 심리적 우월감에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that is that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자, that is 아까 언급했던 이 that is가 있잖아요. 이 작품에 나옵니다. 이 작품에 찰리라 영화를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에요. 맥락이 그런 거더라고요. 기본적인 맞춤법도 틀리던 찰리가 똑똑해지는 언어의 천재가 되는 모습에 상징적으로 쓰이더라고요. 자, 이게 보면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결국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that is. 자, 이런 디귿, 마침표, 쉼표, 물음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어떤 따옴표도 이런 부호들을 써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게 초반에 멍청했던 어떤 찰리가 아닌 천재가 된 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대략적인 어떤 그 영화 찰리 원작 Flowers for Algernon에 대한 얘기고요. 이 작품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 작품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니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원작을 보면 좀 알겠지만 자, 여기까지 그래도 대충 하고요. 그 다음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아주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이 데니얼 키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다가 발견한 건데요. 이 데니얼 키스라는 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작가이자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또 다른 아주 역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빌리 밀리건이라는 이거 책인데요. 이게 어떤 책이냐 알아봤더니요. 여기 보시죠. 이 사람 빌리 밀리건이라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 법정에서 다중인격장애가 인정돼 최초의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책은 뭐냐. 이 사람을 분석해서 쓴 책이 이거라는 거죠. 자, 뭐냐? 이 사람 다중인격장애 가지고 무려 24개의 인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분석해서 쓴 게 이 빌리 밀리건이라는 책이에요. 자, 더 놀라운 건요.
자, 이 사람, 여기 제가 좀 빠져먹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빌리 밀리건? 이 책을 영감을 받아서 쓴 영화가 그 유명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다중인격 영화죠? 한번 모르시는 분은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다중인격 범죄에 대한 어떤 교과서적인 작품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모텔에서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주인공이 자기와는 다른 또 다른 인격체들을 없애나가는 과정 뭐 이런 것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하나가 떠올렸는데요. 단어가 이겁니다. 다른 인격이에요. 왜 다른 인격이냐? 자, 이거는 대놓고 이 작품은 아이덴티티, 빌리 밀리건이 이 책, 이 사람, 그리고 이걸 영화로 한 아이덴티티라는 영화, 대놓고 다중인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격인데 왜 다른 인격이냐면 제가 이거 원작 플라우스파 알제논을 찾아보다가 이런 거예요. 제가 다른 인격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작품 이 원작 리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응아의 찰리 인격에서 천재의 찰리 인격, 다시 전응아로 돌아온 찰리. 그러니까 다른 인격에서 산 거죠. 천재의 찰리는 이전의 전응아의 찰리와 다른 인격인 거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다? 일단은 여기까지 떠오른 단어는 뭐다? 하나는 다른 인격이다. 자, 다른 인격을 하나 단어를 가지고 다음을 또 볼게요. 여기 아까 또 나왔던 것 중에 우리가 조현병이라는 게 있었죠? 자, 조현병이 뭘까? 조현병. 자, 조현병에 대해서는 조현병은 우리가 대충은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조현병이 정말 뭔가. 근데 여기 보니까요. 조현병은요.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증의 다른 이름이 조현병이에요. 2011년에 개정됐다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정신병입니다. 예. 정신병의 증상은 뭐가 있죠? 망각, 환각, 그죠? 망상,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환각, 환청, 이런 것들, 환시,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기타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요. 말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병의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다. 근데 조현병이 쭉 나오는데요. 자, 먼저 유전율을 꼽습니다. 조현병은 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40에서 60%, 이란성은 10%에서 15%의 발병 일치율을 보인다. 이 조현병, 즉 정신병은 유전적인 성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현병의 원인에서 아주 재미있고도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충격이었는데요. 왜 충격이었는지 나중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요. 임신 중의 문제, 양육 환경,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이다. 자, 우리 드라마 우리가 동백꽃 필물에게 이거 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임신 중의 문제, 양육 환경. 극 중에서 동백이가 임신을 했었죠. 임신을 해서 필구를 낳아요. 필구 낳고 그리고 저기 옹산에 오죠. 그죠? 그때 각종 미혼모니 각종 편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던 어느 날 옹산에 온 지 채 2개월, 3개월도 안 돼서 첫 번째 살인사건이 터지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현병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 개명된 이름이다. 망상, 환각 등이 특징이고 유전요인, 아주 유전요인이 크다. 그 다음에 원인으로 임신 중의 문제, 양육 환경, 스트레스 같은 게 요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이덴티티가 여기 있네요. 요 영화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후성 유전체. 여기부터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후성유전체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지는 차근차근 좀 같이 보실게요. 드라마 보면서, 제가 이걸 뭐 후성유전체를 뭐, 안 게 아니고요.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요. 후성유전체라는 건 아주 좀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뭐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제일 좀 알만한 걸 가져왔는데요. 쭉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연구팀을, 이게 후성유전체를 발견한 연구팀이,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왜 쌍둥이는 자라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병이 생길까? 여기에 대한 관심, 궁금증 때문에 이걸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요. 이에 대한 답을 후성유전체에서 찾았다. 이 후성유전체는 환경 변화로 인해 유전자의 발현도가 변화됨으로써 발생되는데 이를 조절하는 핵심이 바로 메틸레이션이라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 예를 들어보면 쌍둥이 유전자가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쌍둥이님 똑같이. 근데 어떤 A라는 애는 살아가면서 이 암의 유전자가 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암에 안 걸리고 B라는 애는 이 유전자가 발현을 해요. 그래서 암에 안 걸린다는 거죠. 아니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애는 그 암 유전자가 발현을 해서 즉 암이 발생을 하고요. 어떤 애는 이 유전자가 발현을 안 해서 암이 발생을 안 해요. 근데 그걸 조절하는 게 누구다? 메틸레이션이라는 거다. 자, 보면 그래서 메틸레이션은 그럼 원인이 무엇인가? 식습관, 영양소 균형, 생활 방식 등등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약물이 될 수도 있고 화학물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메틸레이션을 활성을 나쁘게 변화시켜주는 요인들이다. 자, 그래서 결국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른 메틸레이션 활성을 통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럼 이런 메틸레이션이 어떻게 발현되냐에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도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애는 암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어떤 애는 암 유전자가 발현 안 되는 것처럼 그럼 아까 조현병의 측면에서 다시 보면 똑같이 유전자가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태어나도 어떤 애는 정신분열 증세가 발현이 안 될 수 있고 어떤 애는 정신분열 증세가 발현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는 거, 조절하는 건 뭐다? 메틸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쌍둥이에서도 메틸레이션 활성도에 따라 한쪽은 병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가 켜져 있고 스위치 온이 되었다고 하고요. 한쪽은 유전자가 꺼져 있다, 스위치 오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다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드라마 봤을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메틸레이션이 혹시 용식이? 뭐냐면은 동백이는 혹시 엄마한테서 정신분열 증세를 유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 고아나 미혼모에 대한 각종 사회적 편견 그리고 임신 혹은 융화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부정적 메틸레이션이 돼서 혹시 동백이를 까부리로 만든 게 아닌가. 근데 반대로 용식이는 맨날 뭐라고 합니까? 용식이가 동백이한테 이쁘다, 고맙다, 장하다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말들이
혹시 동백이한테 긍정적 메틸레이션이 돼서, 즉 정신분열 증세 유전자를 발현 안 시키게 하는 게 혹시 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방아 보면요, 아까 방아 세 가지 있었죠. 사이코패스의 3대 특징, 방아, 동물학대, 야뇨증.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차 사건에서 소화기 분말이 있었다. 1차 사건 때 혹시 방아 까불이가 불지른 거 아닐까요? 동물학대. 우리 영시민의 누룽이 계속 나오죠. 그놈의 영시민의 누룽이가 대체 뭘 했길래. 근데 성엽이 누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영시민의 고추밭에 담배도 추적해봐야 돼. 영시민의 고추밭에서 누군가가 영시민의 누렁이를 학대하려고 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야뇨증은 말 그대로 하면 밤에 오줌을 싼다는 거거든요. 근데 밤은 모르겠는데 오줌 싸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동백이 엄마였죠. 자, 여기까지 보면요. 자, 보면 여기 5가지. 찰리란 영화, 원작 퍼스퍼 알제논과 뒤에 이거 빌리 밀리건이라는 작품.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라고 할까? 다른 인격, 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조현병도 마찬가지. 그리고 후성 유전체, 무섭죠? 이런 것들 왠지 동백이로 안 보이는 그런 장면이 좀 그려지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던 동백이를 순수한 동백이로 보지 말고 까불이 한번 연관시켜서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면 왜냐면 제가 정말 이해 안 됐던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 안 가던 장면들이 조금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자, 보면요, 이겁니다.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가 뭡니까? 2014년 7월 9일 1차 살인 사건. 까불이는 총 5번의 연쇄 살인을 저질렀죠. 1차가 2013년 7월 9일입니다. 여기 나중에 해상 장면에서 보여지는 건데요. 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해상 장면에서는 까불이는 이렇게요. 흰 가루가 묻어져 있죠. 동백이는 이게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 같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소화기 분말 같아 보입니다. 정황상. 근데 보니까 이때 장면 당시인데 다 불이 꺼져 있고요. 까불이하고 동백이 둘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손님이 없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엄청나게, 특히 이 장면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자, 왜 이해가 안 갔느냐. 첫 번째, 1차, 5차 살인사건에 공통적으로 있던 메모와는 다르죠. 동백아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동백아라고 누군가를 부릅니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날짜까지 적혀 있어요. 날짜. 메모지도 아니고 벽이에요. 이렇게 써놓는데 기존에 우리가 메모들은 살인사건에 있는 거죠. 근데 동백이 죽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얘가 이렇게 1차에서 5차에 걸쳐 벌어지는 살인사건에서는 그냥 까불지 마 이런 거죠. 제발 좀 까불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름도 있고 부르고 날짜도 있고, 그것도 벽에. 그리고 동백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나온 거 있잖아요. 5차 살인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될 때 동백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딴 건 모르겠고 이건 기억난다. 새소리 같은 기침소리.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 5차 살인 사건에 쇳소리 나는 기침 소리를 내거든요, 까불이가.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여줬을 때는 이 기침 소리 안 나요. 뭐죠? 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기침 안 났나? 다시 보죠. 당시 현장에 손님이 없습니다. 까불이로 추정되는 사람의 목격자가 없어요. 까불이의 어떤 상상 속에만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까불이의 어떤 회상 장면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죠. 단골이라 땅콩 서비스를 줬다. 단골 손님이래요. 단골 손님이라서 땅콩 서비스를 줬다. 근데 단골이 좀 웃긴 게 이게 지금 동백이가 까벨레아를 오픈한 게 2013년 늦봄, 초여름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2,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필구가 태어난 게 2012년 12월이에요. 까불이 동백이가 처음 여기 옹산에 왔을 때는 이제 아기 이제 필구를 데리고 오죠. 출산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2013년 이제 초가 될 텐데 벌써 단골이 있다? 글쎄요. 근데 물론 반론도 가능합니다. 자, 보면 1차, 5차 사건들 피해자들 주변에 저런 경고성 메모를 남겼을 수도 있다. 그죠? 우리가 찾지 못했지만 찾지 못한 수도 있잖아요. 그죠? 1차 바나나 노래타운 뭐 죽이기 전에 그 전에 노래방에 미리 가서 노래방 벽에 뭐 저런 걸 써놨다든지 예? 발견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새소리 나는 기침소리. 1차 사건 때, 즉 2013년 7월 9일에는 기침을 안 했지만 나중에 5차 때는 기관지가 안 좋아서 응? 목이 아파서 천식이든 후두염이든 뭐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반론 가능합니다. 세 번째, 늦게 혼자 손님을 와서 목격자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오픈한 지 2,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왔으니까 단골 손님이라 할 수도 있죠. 자, 근데요.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만약 까불이가 동백이의 또 다른 인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1차) 사건이 일어나 2013년 7월 9일. 이때 동백이의 몸은 동백이보다 까불이가 지배하고 있다. 왜냐? 살인사건 당일입니다. 살인을 벌인 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중 인격이라면 그 인격은 지금의 동백이에 가까울까요? 까불이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까불이에 가깝겠죠. 그죠? 까불이는 현실에서 타인을, 즉 노래방에서 혹은 짜장면 배달부 혹은 부녀회장 혹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혹은 피부관리사 주인공을 넘어서 이때는 1차 살인사건이죠. 자기의 또 다른 인격인 이 동백이도 노리고 있다. 지금은 이 몸은 동백이가 아니고 까불이가, 동백이를 지배한 까불이가 자기의 또 다른 인격인 동백이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야 동백아 너도 조심해. 나 오늘 한 명 죽였어. 이런 느낌? 그래서 벽에 쓰여진 저 메모는 까불이가 동백이에게 남긴 게 아닐까요? 메모를 남긴 주체는 까불이이기에 동백이는 메모가 남겨진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소리 나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었던 거 아닐까요? 나중에 메모를 지운 거는 비교적 잠잠히 동백이 내에 있던 까불이가 지운 게 아닐까요? 지금 저 까불이가 나중에 그 벽에 메모를 지은 거 있죠? 그거는 지금 2019년입니다. 이 2013년 7월 9일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100% 동백이는 누가? 까불이가 지배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동백이와 까불이가 퍼센트는지는 모르겠지만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죠. 동백이와 까불이가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동백이의 내재에 있던 까불이가 나중에 벽에 메모를 봐서 지가 가서
지운 게 아닐까. 단골 손님이란 뜻은 이런 거 아닐까요? 동백이 내에 늘 함께 하기 때문은 아닐까. 왜냐면 이중인격이니까 늘 만나잖아요. 그죠? 손님이 뭡니까? 손도 게스트란 드라마가 생각나는데 손이 자주 오잖아요. 그죠? 손님. 거기서는 어떤 귀신인데 여기서는 동백이의 또 다른 인격이 단골 손님, 또 다른 인격인 까불이가 단골 손님 아닐까요? 까불이가 지배한 동백이가 살인을 하고 가게로 돌아온 게 아닐까. 그러니 목격자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살인 저지르고 어떤 다른 가게에 가서 술을 마셔요. 자기가 뭐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고 뭐 한데. 근데 다르게 생각해서 동백이, 까불이가 지배한 동백이, 즉 까불이가 살인을 해요. 근데 까불이는 지금 뭐야, 동백이 몸이잖아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동백이 가게로 가야죠. 그냥 동백이를 지배한 까불이가 살인하고 다시 동백이 가게로 그냥 온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 의문은 저는 이거 충격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9회인가 10회인가 나온 거예요. 동백이 집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저 이거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 보면서 본방 사수하면서 아니 이게 무슨 5차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의 집이야? 이게 뭐 현관 철문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동백이는 보안에 너무 호소하죠? 이게 연쇄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의 집인가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5차 사건 이후 동백이가 목격자이면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이제. 심지어 언론에도 알려졌어요. 왜 과학수다대가 타져와가지고 막 해집어 놨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 동백이가 심지어 어린애까지 혼자 키운 여자가 저런 보안이 허술한 집에 산다? 이건 뭐 동백이가 무슨 뭐 태권도 뭐 3단입니까? 뭡니까? 싸움 잘하나요? 심지어 까멜레는 CCTV도 없죠? 설사 노태우가 설치 안 했더라도 뒤늦게라도 알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지금. 왜 무슨 자신감이죠? 근데 이 근거에 없는 자신감은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드라마에 계속 보여줘요. 뭐냐면요 참 이게 의문점 세 번째인데요. 이 의문점 세 번째가 두 번째하고 연결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아이 키우는 엄마, 아줌마임을 강조하는 장면. 엄마 코드. 필구 엄마 코드가 저희가 봤을 땐 아주 중요한데요. 의문점 이하 연관돼서 자신을 까불이와 1대1로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면 그 이유는 아줌마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대사를 다시 보면요. 까불이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 말하는 동백에게 용식이는 자기 때문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아줌마니까요. 8살아이 혼자 키우면 말 다 했지 뭐. 1대1로 붙어 되면 내가 까불이 이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때도 나는 살았고 나 만나고 까불이는 살인도 멈췄잖아요. 나 만나고 살인도 멈췄다. 요거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재밌어서요. 나중에 어떤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근데 이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 아줌마 코드, 이거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죠? 엄마는 강하니까. 그죠?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니까. 뭐 그런 건가? 근데 엄청나게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까불이 만나도 자신 있다. 싸움을 얼마나 잘길래? 나 만나고 살인도 멈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줌마 코드가 계속 나오는데요. 계속 보시죠. 또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더, 이 장면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동백이가 다른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다른 말을 해요. 왜 똑같은 사람이 왜 다른 말을 하지? 그것도 연이어서 보여져요. 이 장면이 뭐냐면요. 왜 하필 술집을 하냐 묻는 종렬에게 네가 체가라고 칭찬해줘서 라고 말하거든요. 이 장면을 해상하면서. 근데 이 바로 뒤에 나오는 같은 질문을요. 향미갑니다. 이 답을 하는 거는 지금 2019년이에요. 현재요. 물론 해상은 옛날 거지만. 근데 같은 질문을 향미가 하자. 예전에 동백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3,500원이 남아서라고. 즉 돈이 된다는 거예요. 필구를 키워야 되고. 또 이런 대사나요. 필구 메이저리그 갈 때 두둑한 통장 하나 주는 게 삶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뜨악스럽더라고요. 이 장면이 과연 왜 필요한 거지? 여기서 저는 이런 걸 느꼈거든요. 종렬이 와 있을 때 그걸 해상하는 동백이와 혼자 필구를 키워할 때 동백이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었었나?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자, 여기서 저 아줌마 코드 또 나옵니다. 요건 좀 잘 봐주세요. 여기면요. 아줌마 코드 또 나오는데요. 필구 누가 와도 안 바꾼다는 아줌마 코드. 여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연출 부분인데요. 180도 법칙을 이해합니다. 180도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 장면 보면 대사를 할 때 여기 장면이 보이죠? 요 두 사람은 일직선을 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보여줄 때는 카메라가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거나 반대로 여기 동백이 보여줄 때는 이쯤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래서 요 180도를 넘어가서 하면 안 되고 이쪽에서 좀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누구냐? 용식이 보여줄 때처럼 지금 이쪽이죠? 왼쪽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여주고 요런 샷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런 대사는 어떨 때냐면은 자기의 어떤 쭈구리 인생 뭐 재수가 없니 온 붙었니 어쩌고저쩌고 어떤 대사들이 나오냐면 그때는 사람이 박복하다 어쩌고저쩌고 복이 없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자기도 마치 자기 본인도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 어쩌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대사가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자기는 복이 있다고 아니다고 그런 건 다 개소리고 자기는 복이 있다고 왜 사람들한테 필구가 없지 않느냐 할 때 갑자기 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 기본 라인에서 요렇게 보이시다가 그죠? 요렇게 보이시다가 갑자기 여기는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요 요 뒤쪽에서 여기를 잡은 거예요. 180도 넘어갔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은 필구 얘기할 때요. 자기 복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필구가 없지 않느냐. 이 180도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영화,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기본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거 웬만하면 어기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어겼다라는 것은 이 연출을 하는 사람이 엄청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180도 법칙이라고. 요 멘트, 지금 이 대화 씬이요. 요 장면, 그래, 계속 요 두 개 장면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쭈구리 인생 얘기하다가. 근데 막판에 필구 이야기만 나올 때는 이렇게 넘어가요. 막판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아줌마 코드에 집착하냐고요? 뭐, 애 혼자 키우는 아줌마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요,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보면서요, 이 아줌마 코드가, 즉 필구를 어렵게 키우는 아줌마 코드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동백이 안에 내재 있는 까불이가 살인을 멈춘 이유라고 보거든요.
2011년 7월 9일을 첫 살인을 벌이고요. 까불이가 2014년 6월 29일이었나요? 예, 5차 살인을 벌인 후 그 뒤에부터는 살인을 안 하거든요. 그 이해 왜 안 했냐? 동백이 내지는 까불이가 살인을 멈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차 살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동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까멜리는 장사가 안 돼요. 파리만 납니다. 이거 잘 보시면 드라마 다시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4차 살인까지는 까불이가 동백이의 인격을 이겨서 동백이의 몸을 지배한 게 아닐까. 왔다 갔다 한데 동백이가 있고 까불이가 있는데 엄청난 스트레스, 세상의 편견, 구하냐 미혼모냐 세상의 편견, 그리고 임신과 육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동백이를 지배한 게 아닐까. 근데 5차 사건이 있고 목격자임이 알려진 후에는 장사가 안 돼요. 즉 필구를 어렵게 키우게 되자 필구 엄마로서의 동백이의 인격이 까불이를 이기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왜 이 장면이 아까 보면요, 요 대사 그때도 나는 살아남았고 까불이는 살인도 멈췄다. 이 자신만만해 하는 이 대사, 내가 까불이 이길 거예요. 나 만나고 까불인 살인도 멈췄잖아요. 이 부분. 엄마로서의 필구를 키워야 되는 엄마로서의 어떤 동백의 인격이 분노에 찬 까불이의 어떤 인격을 이긴 게 아닐까요? 자, 이게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뭐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요. 이를 뒷받침할 장면들 좀 있습니다. 왜냐면 해상에서 보여준 5차 살인사건인데 변소장이 혼자 동백이 차서 이것저것 물을 때문에 까불이는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근데 과학수다 내오고 목격자임이 동네방네 알려둔 후에는 장사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뭔지는 그건 목격자가 동백이로 못되고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동백의 인격이 까불이기 시작한 게 아닐까. 자, 한번 다음 장면 보죠. 자, 이게 양배추죠. 양배추가요, 드라마 초반에 보면 자주 나와요. 어떤 까멜리의 장사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계속 썰고 있어요. 장사 잘 되는 모습. 근데 저는 그걸 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장사가 잘 됐거나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자, 잘 됐는데, 자, 이게 5차 살인사건 벌어지고 얼마 안 된 시간인데, 근데 이때까지 매 뒤에 손님이 있어요. 근데 과학수다사가 오고 나선요, 그 다음 장면인데, 이게 양배추거든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백이가 동백이 우리 필구 자동차 바퀴 어딨어 하면서 동백이가 필구 안고 막 울어요. 즉 까멜리 오픈하고 1차 살인 사건, 5차 살인 사건 벌어지고 도 목격자임이 드러나기 전까지, 즉 과학수사대가 닥치고 동네방네 소문나고 신문에 나기 전까지는 장사가 잘 됐는데 알려지자마자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동백이를 먹어 살리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뭐냐면요, 지금 이 장면 보여지기 전에요, 이 아줌마들은 재수 안 붙었네, 복이 없어, 어쩌고저쩌고 뒷담화 깝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요, 여기 한번 보시죠. 저는 처음에 이 장면 나왔을 때 좀 의아했던 게, 이런 패션, 왜 이런 패션이지? 이런 패션은 제 기억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동백이한테.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동백이 엄마, 이 번거지 모자, 패션. 이게 뭐죠? 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동백이가 저때 까불이를 제어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엄마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동백이가 까불이를 이기지 못하고 엄마처럼 필구를 버리고 그랬다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재밌는 유추가 가능한데요. 동백이는 까불이한테 져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거나 했지만 장사가 안 돼서 필구를 키우기 어렵게 되자 어떻게 해서든 필구를 키워야 한다는 그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필구, 오히려 필구죠. 유일한 이유, 필구를 잘 키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까불이를 이겨내왔던 게 아닐까. 즉 까불이를 제어해서 살인을 멈췄던 게 아닐까. 어찌 보면 여기는 또 다른 메틀레이션이 될 수 있죠. 동백이한테. 필구라는 존재가 어떤 자기 안에 내재 있는 어떤 정신분열증 유전자, 즉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유전자 이런 것들을 발현 안 시키게 한 게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요? 동백이 엄마는 동백이를 버리죠. 동백이 엄마는 그녀에게 내재한 연쇄살인범한테 진 게 아닌가. 근데 졌는데 차마 지 딸까지는 죽일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버린 게 아닌가. 즉 일종의 보호 측면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동백이 엄마는 졌다. 이 말은 동백이 엄마에게 내재 있는 또 다른 연쇄살인범이 이 동백이 엄마 모르게 계속 살인을 해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요.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살인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이 엄마가 이 장면이 있어요? 이게 9회인가 나오는데요. 살인사건이 있었던 뉴스인데요. 이게 언제냐면 동백이 엄마가 용식이한테 잡힌 그날 아침이거든요. 정확히는 8월 25일 뉴스입니다. 아침 뉴스입니다. 물론 동백이 엄마가 저 살인을 했다면 그 이전이겠죠. 뉴스에 나오니까. 근데 이 범행은 까불이, 즉 동백의 또 다른 인격이 저지른 게 아닌 겁니다. 왜냐면 까불이 메모가 발견 안 됐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나중에 또 다른 범죄 저질렀을 때 그때도 5년 전에도 내가 까불지 말라고 했지라는 걸로 봐서 만약 이 범죄를 까불이가 저질렀다면 메모가 발견됐을 거예요. 근데 안 없어요. 그 나왔으면 뉴스에 나왔겠죠. 그 연쇄살인범이 다시 나왔다고 세상이 떠들썩했겠죠. 근데 없어요. 그럼 이 범인을 누가 지는 건데?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장면이 왜 보여지는데, 이 TV에. 이게 보여지고, 동백이 이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 장면은, 용식이가 동백이 엄마를 발견한 첫날이냐, 이거죠? 이 사건 동백이 엄마 짓 아닐까요? 동백이와는 다르게 메모 따위는 남기지 않는 또 다른 살인마. 혹시 뉴스에 언급되었던 시래기 공사 인부가 추락했다는 사고. 이거 혹시 동백이 엄마 짓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자, 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이거는 저 네티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건데요. 우리가 5차 살인 사건에서의 어떤 증거죠. 이게 자세히 보면 요거 쇳동가리가 뭐냐. 이게 사람들이 유저들이 막 발견해냈더라고요. 액자걸이다. 이거 증거 3호라는 거. 이 가위. 이거 인테리어 하는데 쓰는 가위다. 뭐 쓸 수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자, 드라마 1회 보면 처음 도입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장면입니다. 여기 들고 있는 게 액자거든요. 요 뒤에가 액자예요. 액자를 거는데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정말 동백이가 살인범일까요? 다시 말하면 동백이의 또 다른 인격인 까불이가 이런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조현병, 즉 정신분열 증세가 있던 동백이 엄마는 동백이를 버립니다. 이 병은 유전의 가능성이 높아요. 조현병을 검색해보니까 동백이는 고아로 자라고 세상은 그녀를 따뜻하게 반기지 않죠. 뭐 차에는 결국 안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 사랑하는 남자 종렬이를 만나죠. 그의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근데도 시어머니 될 사람은 그녀를 평균덩이라고 말합니다. 어우, 뭐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나요? 상처를 받은 동백은 남자 모르게, 즉 종렬이 모르게 아이를 낳죠. 그 미혼모로 동백이를 키웁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한 번 그녀를 괴롭히죠. 미혼모의 술집 여자라고 가슴 편견으로 뒷담화 까면서 막 그녀를 올가맵니다. 그 즈음에 필구를 막 낳은 저 동백이는 옹산에 와서 까멜리를 오픈하죠. 동백이에게 내재 있던 까불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살인을 시작한 게 아닐까요? 그러나 살인 행각은 5차에서 마감됩니다. 필구를 키워내야 하는 엄마로서의 동백이가, 즉 필구라는 존재가 동백이에게 내재 있던 세상의 분노의 상징인 까불이를 이겨낸 것이 아닐까요? 필구라는 존재가 정신분열 증세, 연쇄살인 어떤 증세를 억제시키는 메틸레이션이 아닌가요? 그렇게 동백이는 까불이를 잘 이겨내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 무슨 일이 있나요? 까불이 사건을 영화 한 해 만에, 영화 제목도 까불이죠. 거기다 기자까지 찾아오면서 인터뷰 해달라고 막 저럽니다. 졸라 엄청나게 맨 없죠. 무례하죠. 살해를 해드리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근데 어떻게 살해하고 어떻게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백이한테 꼼짝 못하던 까불이, 즉 뭐요? 필구란 존재 때문에 동백이는 딱 까불이를 이겨내고 있었는데 다시 슬그머니 머리를 내밀려 하는 게 아닐까요? 동백이에는 예전에 없던 존재 누구죠? 또 다른 존재, 필구 말고 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무조건 이쁘다, 장하다, 고맙다, 자랑이다 하는 용식이가 생겼습니다. 존재감 제로이던 자기 스스로도 존재감이 제로 바닥을 치던 그녀에게 용식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메틸레이션. 어떤 메틸레이션? 정신질환 유전자를 억제시키는 환경. 필구와 마찬가지로 동백에 있어서 필구와 용식이라는 존재는 이런 정신질환 유전자를 억제시키는 메틸레이션이 아닐까요? 고아의 미혼모에 술집하는 그녀를 세상은 가진 편견으로 멸시하죠. 그것은 정신질환을 발현시키는 부정적 환경인자, 즉 메틸레이션이지만 용식의 존재, 또 필구의 존재는 그 정신질환을 억제시키는 긍정적인 환경인자, 즉 긍정적 메틸레이션이 아닐까요? 과연 우리의 용식이는 이 까불이로부터 동백이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막바지인데요. 여기 보면요. 12에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장면이죠. 누가 죽었죠? 최머시기가. 최고 뭐라고요? 86년 12월 24일인가 생일이 그렇다고 뭐 나왔던데. 근데 이때 대사가, 용식이 대사가 이렇습니다. 아니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이게 뭡니까? 일단 눈에 보이기에는 아니, 안 죽었어. 동백이가 죽었는데 그거를 현실을 부정하는 뉘앙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들리시나요? 이 대사 이런 의미 아닐까요? 아니야. 동백이 아직 완전하게 까불이한테 잡혀 먹히지 않았어. 완전히 살인마라고 완전히 먹힌 게 아니라 아직은 동백이가 남아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칠게요. 이 장면 보면요. 마지막에 지금 12화 예고편에 나오는데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살인으로, 노태규는
동백씨는 노태규 처리하고요. 자기는 까불이 잡을게요 하면서 용식이가 막 까불이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막 물어봐요. 근데 그때 대사입니다. 살인으로 돈 버니까 하나가 있지 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큰 나중에 향후 드라마를 볼 때 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범인 같은 거 추적할 때 좀 많이 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을 땐 그 범행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받는지 보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카이캐슬에서 해나가 죽을 때 그런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어요. 전 범인이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뭐 경빈이 어쩌니 저쩌니 말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간단했어요. 김주영이었거든요. 왜냐? 그때 그 해나가 죽음으로써 김주영은 그 여자 두 여자 누구죠? 누굽니까? 그 여자 누구야? 그 김남주하고 김남주 맞나요? 누구냐?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남주 말고 누구죠? 아무튼 그 주인공 엄정한가? 엄정하고 이 누구죠? 그 여자 둘을 완전히 올가맵니다. 그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올가매요. 그래서 김주영이 범인이겠거니 유추가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13회 혹은 13회, 14회에서 이 살인으로 돈 번 이가 누군지 밝혀지면 범인이거나 혹은 범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드라마 보실 때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 재밌을 듯합니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하셨고요. 첫 방송이라 기술적인 문제, 노이드도 많죠. 그리고 진행적인 측면도 아주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